네, 미국 대선이 바로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해리스가 되더라도 트럼프가 되더라도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미중 간의 기술 경쟁은 더욱더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산업계에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최준경 한미협회 회장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야말로 정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박빙의 선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전투표 열기도 상당히 뜨겁다고 하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선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산업계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기로 받아들일지 기회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요인들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기냐 기회냐 하는 게 이제 그 새로 들어오는 정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예. 그 대중국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대중국 정책은 뭐 트럼프 후보가 되든 해리스 후보가 되든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방식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주로 관세를 많이 사용해서 타리프맨이라는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 스스로 관세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스 후보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이으니까 이 공급망의 변화를 주는 정책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느 쪽으로 가든 이제 위기 기회 요인이 있는데 저는 그 기회 요인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이 견제를 당하면 반사적으로 한국에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중국이 이제 견제를 받게 되면 중국이 위축되고 그 한중 간의 그 협력 관계를 생각하면 거기서 오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이제 그런 그 규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위 이제 중국의 기술 굴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화웨이에서 2번 접는 그 폴더폰을 냈지 않습니까? 또 가전제품 그런 것도 상당히 지금 수준이 높게 예, 가고 속도까지 있어요. 빠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긴장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이제 기회 요인은 없다. 예. 위기 요인만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위기 요인을 탈출하는 것은 결국은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세계에서 올 때 같이 일하고 싶은 기업, 또 우리나라가 같이 일하고 싶은 나라,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새롭게 형성되는 공급망에서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회보다는 리스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우리의 경쟁력을 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에 따라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자, 특히나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각각의 이제 철저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반도체 분야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죠. 사실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 뭐 유럽까지 지금 다 해서 반도체 지원에 사활을 걸고 국가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조금 정책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감에서도 지금 이게 이슈가 됐었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관련한 보조금 정책이 제로다. 상당히 그렇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예. 반도체 뭐 지원금 이야기도 상당히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게 실행이 되지 않고 제로라는 거죠. 예. 그 반도체가 자꾸 쟁점에 되는 이유는 그 이제 경제적인 면도 있지만 미래 첨단 무기라는 것이 다 반도체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 누구 반도체가 더 성능이 있고 빠르냐에 따라서 무기의 성능과 속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도도 결정되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가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갖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군수산업이나 핵심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미국이 필요한 반도체는 전량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대외 의존도를 없이 하겠다는 게 이제 목표죠. 예. 다른 나라들도 이제 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해서 다 뭐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다 반도체 산업에 이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문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소위 흑백론, 그러니까 뭐 정경 유착 내지는 뭐 대기업에 왜 지원금을 주느냐 이런 차원에서 자꾸 접근하는데 그거는 국내에 닫혀 있는 시각이고요. 예. 국제적인 시각으로 외국의 거대 기업하고 경쟁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당연히 보조금을 줘야죠. 그래야 그 소위 이 운동장이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운동장이 기울잖아요. 우리는 안 주고 저쪽은 주면. 너무나 단순한 건데 이렇게 안 된다는 거 보면 우리 정치가 상당히 중한 병에 걸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 문제인가요? 정치 문제죠. 예. 지금 K칩스법도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결국 되지 못하고 폐기가 됐죠. 22대 국회로 넘어갔고요. 이번에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과감하게 지원을 하겠다. 26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충분하다고 보세요? 아, 글쎄요. 이것도 과연 이루어질까요?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그 정도를 하면은 그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간다고 보고요. 이 반도체 투자는 사실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일단 계획부터라도 100% 일단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배터리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정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 이걸 또 누가 앞으로 미 대선에서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배터리만 딱 한정해서 보면 중국산 배터리를 규제한다 그러면 한국한테 이득은 되죠. 반사적인 이득은 있는데 이제 규제 이런 것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예. 이게 또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대책도 우리가 좀 다르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생존하려면 우리가 월등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술 경쟁력하고 가격 경쟁력을 같이 갖고 있으면 뭐 어떤 제도가 어떻게 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네. 이 안에 껴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다고 해도 우리는 중국을 버릴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또 이제 산업적인 연결도 좀 유지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쪽의 전략은 좀 어떻게? 그렇습니다. 중국하고도 우리가 잘 지내야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제 환경이나 새로운 국제 질서 이런 데 있어서 오는 한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서로 존중하면서 최대한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하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아끼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대선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지 큰 그림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가 R&D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 자금 그런 걸 확충하고 또 필요한 것으로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술 인력.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을 좀 더 잘 대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로 들어오게.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요. 일정한 수준의 테스트를 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학생 때부터 급여를 주는 그런 좀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인재를 데려와서 아예 양성하고 우리가 키워내는 우리 인재로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외 인력이 됐던 국내 인력이 됐던 장학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공계 학생들한테는 일정한 테스트를 통과하면 급여를 아예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 양성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와 이번에 MOU를 맺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뭐 전기차 외에도 여러 가지 반도체나 신재생 에너지, 여러 가지 산업에서의 한미 동맹,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미일 동맹을 만든다면 우리 산업계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아주 좋죠. 이번에 현대차가 GM하고 MOU 한 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앞으로도 많은 좋은 이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동맹의 의미는 이제 미국이 가장 기술이 앞섰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술력하고 한국의 제조 능력이 결합되면은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죠. 그리고 이제 한미일 동맹도 결국 한미일 동맹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세계 최강의 경제, 기술 그리고 산업 동맹입니다. 그래서 이 한미일 동맹을 잘 갖고 나가면은 아마 우리 경제, 산업에 큰 도움이 되고요. 다행스러운 건 이제 한미일 3국의 산업 장관들도 한번 만났죠.
그리고 이제 한미일 동맹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또 설립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신임 총리가 된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한일의 그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한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해서 그 삼국 간의 산업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한국 경제도 한 차원 더 도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준경 한미협회 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